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요즘 SNS 참 많이 하시죠? 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서울 240번 버스 사건 때문인데요. 아이만 내린 채 엄마의 절규를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 이런 이유로 정말 마녀 사냥 수준의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앞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최초 유포자와 또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 또 SNS를 통해서 무자비한 악성 댓글을 단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NS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편리한 도구로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버려져야 할, 사라져야 할 무기로 만드느냐 이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여수산단의 안전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유독 여수산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는요,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남 모집에도 들어갔고요. 또 앞으로 8개월 동안 정밀 안전진단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수산단의 안전을 지키는 민관산악의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수산단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임백석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도 여수시와 함께 산단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지청에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각종 점검이나 감독을 통한 현장 지도와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지난해 여수 광양 지역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로 인해서 근로자 8명의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사고 원인의 주요 원인을 봤더니 바로 안전수칙 미준수였습니다. 네. 안전수칙에 대한 중요성 늘 강조하지만 왜 이런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작업자와 현장의 관리 감독자들이 어떤 방심과 주의력 저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네. 또한 이 산단 대정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전 관리감독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전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수 광양산단의 안전작업 기준 준수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점수로 환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될까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단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들이 그 대정비 시작하기 14일 전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네. 제출된 안전관리 계획서상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 안전공단과 검토를 하고 작업 전에는 저희가 관리감독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네. 근로감독관들이 정비 작업 중에 불시점검을 통해서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안전교육이나 뭐 당부사항을 전달하실 텐데 이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대부분이 현장의 그 안전수칙과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중대재해는 발생하는 원인의 60% 이상이 안전수칙과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과 간담회 시 안전수칙과 작업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산단 기업의 전체적으로 안전한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윤 창출과 생산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윤을 창출하고 생산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근본은
저는 숙련된 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산업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의 습관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사고는요,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좀 더 현실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변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안전의 중요성이라는 인식들은 많이 제고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지켜지지 않아서 네. 일어나는 사고들이 대부분인 만큼 행동에 앞서는 지키는 문화, 안전의 습관화가 정착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사후 처벌에 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여론에 따라서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산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전할 게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산업 현장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더욱 안전한 산업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문화, 안전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어떤 일터에 가든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우리 지역 산단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또 노동지청 등의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안전사고 없는 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초가을에 찾아온 18호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도 모레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쪽 먼해상 쪽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주말 밤 사이에는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주말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바람이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가을바람이 부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낯선 곳으로 가서 이방인의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요. 이를 구석구석 잘 해설해줄 안내자가 있으면 더더욱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이 주인공이요. 그 안내자로서 가장 동행하고 싶은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백발의 청춘을 자랑하는 바로 신춘희 문화해설사입니다. 함께 여행 떠나보시죠. 어둠이 내려앉은 한 공간을 비춰주는 조명.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조명의 역할은 아주 큰데요. 빛 가운데 우리는 차마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마저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고 싶다는 한 여인. 어느새 나이 90을 곧 바라보고 있는 백발 청춘 신춘희 할머니입니다. 아침잠이 없어 하루 2시간 자고도 하루를 버텨내는 게 일상이라는 신춘희 할머니.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루가 길고 특별한 그녀의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잠은 사치라고 느낄 정도로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깔끔하게 단장하는 그녀. 바로 오늘은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 그녀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문화관광 해설사 출근 날입니다.
출근하는 날이면 자신이 살아있음이 더욱 느껴진다는 그녀. 가방에 무언가를 두둑히 챙기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이것저것 한가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늘 이렇게 비상약까지 챙겨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일터는 집과 30분 거리. 행여나 지각하진 않을까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합니다. 회사에 도착하기 전 오늘 기분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하고요. 멀고 먼 고향이. 출근하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워 보입니다. 오, 선생님, 늦었습니다. 지각은 안 했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느 새내기 직장인처럼 사무실에 들어가 출근 신고를 하는 그녀. 그녀는 벌써 17년째 경력을 가진 전국 최고령 일본어 베테랑 해설사입니다. 누가 그녀를 88세로 볼까 싶은데요. 역사를 배우기 위해 찾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올바른 역사 지식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녀. 관람객 옆에서 해설해주기 바쁜데요. 그런데 88세 그녀가 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전엔 어떤 일을 하고 지냈을지 궁금합니다.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 1952년도 전남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35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며 보건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이제는 좀 편히 쉬라는 자식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데 있어서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 요건인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들 교육이 담양 도립대학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그 시험관이었던 교수님께서 왜 그때 그 나이 드신 하얀 머리 할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전화 연락드립니다. 라니까 나이가 많아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라니까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다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 입장하게 잘하셨거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서 청강생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청강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리할 때는 제가 표창이랑 받았어요.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로 17년째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해온 그녀. 하지만 남은 인생을 일에 걸기까지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은 곁에서 떠나가고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홀로 단단해졌을지 모릅니다. 산 너머 저 하늘이 그리운 것은 멀고 먼 고향이 그립기 때문. 멀고 먼 고향이 그리운 것은 고향의 어머니가 그립기 때문. 고향의 어머니가 그리운 것은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이 없기 때문. 더한 사랑이 없기 때문. 이 노래를 읊고 걸어가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연초록이 피면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자식을 5을 이 집에서 키워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거리고 살지. 자식이 그리우면 그 노래 부르고 엄마가 그리우면 그 노래 부르고. 마치 조개가 거친 모래 알갱이를 토하지 않고 오랜 시간 감싸야만 만들어지는 진주 한 알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우, 손 이쁘다고 그러고. 10년을 울었어. 이제 12년째나 2005년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도 말만 하면 울어. 거기 노래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제비. 뭐 그런 노래 부르면 생각나지 않아. 나라 가다가 우리님을 만나면 내 소식을 전해주라는 대목이 나오면
눈물이 줄줄 흘러. 내가 다행히 건강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활동을 하고 살지만서도 순간순간 굉장히 외롭고 서럽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혼자 딱 들어오면 이제 많이 좋아져. 많이 좋아져. 일평생 바람막이였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그녀. 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인생 후배들이 닮아가고 싶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진짜 감동적인 거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명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그걸 진짜 배워야 될 정도로. 신춘희 선생님 볼 때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고 걸음걸이도 너무 똑바르고 저희들보다 빠르게 걷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 70 정도 됐어야 하는가 정도, 실제로 88세라고 한 건 여기 와서입니다. 예.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멋스러운 그녀. 오늘은 바로 1999년도부터 일본어 공부를 쭉 함께 해온 스터디 그룹 사람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가 오늘 마치 오늘 컴퓨터 한 날인데 뭐 좀 좋은 글이 있어서 내가 오는 길에 복사해 갖고 왔어요. 한 20부.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를. 오늘은 특별히 언니, 오빠, 동생들을 위해서 그녀가 감명받은 시와 파일까지 직접 준비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읊으며 나누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은데요. 리더십도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존재예요. 아유, 굉장히 젊게 살고 간호학교를 나와나서 또 뭐 우리들 건강도 처음부터 우리가 물어보고 살아시봐. 아니, 모르는 것이 없다고. 시도 읽었겠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어 스터디 그룹답게 일본 노래를 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노랫소리에 몸을 가만두지 못하는 그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더했으니 더욱 신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어서 선곡 제대로 하신 남자 어르신. 여기 있는 어르신 모두를 흥에 젖게 만드는 노래네요. 다른 어르신들 노래하는 걸 지켜본 뒤 드디어 마지막 차례에 마이크를 잡은 그녀. 사실은 이것이 지금 다 죽어가는 지금 모임이었었어. 그런데 저리 합쳐가고 지금 저분이 와서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에라이 됐어요. 이용고도 일본말로 진짜 에라이. 네. 언제까지 이렇게 좀 지내고 싶으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할 거야.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네, 88살의 신춘희 할머님. 정말 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정정하시고 정말 청춘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그렇고 문화해설사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모로 본받을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신춘희 할머니의 젊음, 청춘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셔서요. 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더욱더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전국시대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찾아 충청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요, 2가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요리냐 아니면 이탈리안인가? 여러분 어디에 한번 한 표를 던지실래요? 화면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 한번 결정해 보시죠. 먹어도 배고픈 계절. 그러면 정가복 오하유? 정직한 재료 푸짐한 양, 풍미 가득 화려한 맛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화 요리. 대만 화교 주방장이 만들어 정통이라는 수식어 더하고 오늘은 왠지 분위기 한번 잡고 싶은 날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이태리 요리도 좋습니다. 여기 아주 청주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이 당기는 입맛 도는 날 5성급 호텔 수석 주방장 출신 요리사의 퓨전 이태리 요리와 정통 중화 요리 어떨까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你好，这里是中华料理七个大饭店。你好，你好，欢迎光临。 한국분 아니세요? 화교입니다. 중국 풍속을 좀 내려고 중국말로 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를 보시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인테리어를 맞춰서 갖고 오셨고요. 중화요리집입니다. 네. 3대째 이어오는 맛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정통 중화 요리를 선보인다는 콘셉트에 걸맞게 한 번에 500여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넓은 식당 안에는 알록달록 중국풍 인테리어가 가득. 그야말로 이 집 음식맛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점심시간, 어느새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 다들 뭘 드실 건가요? 짜장면 2개랑 탕수육. 이 집 음식은 기본기가 참 잘 갖춰진 집이에요. 기본적인 짜장면도 맛있고요. 탕수육, 그다음에 그 흔히 먹지 못하는 중국식들은 여기에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은 최신 요리 도구를 갖춘 넓은 주방, 그리고 주방을 이끄는 요리사들도 중국 대만에서 온 중화 요리의 달인들입니다. 주방에는 한국분들이 화교분들이 지금 3분이 계시고 실제로 한국분은 1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은 지금 4명 있고 그렇게 직접 중국에서 데리고 오는 직원도 4명 있습니다. 직접 중국 맛을 내려고 그러시고. 요리 경력 30년 이상의 대만 화교 주방장을 비롯해 중국인 요리사들이 선보이는 정통 중화 요리. 그런데 진짜 중국에서 맛보는 요리는 기름지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데 과연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우리 입맛에는 어떨까요? 일단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짜장면과 짬뽕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요. 冷菜全家福海参饺子 좋습니다. 이 집 대표 메뉴 요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식재료에 얼음을 넣어놨네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좀 넣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그래야 이게 해물이 좀 살아있어요. 신선한 식재료로 중화 요리의 달인이 이 집에서 선보이는 메뉴는 대략 100여 가지. 그중 엄선해서 고른 첫 번째 메뉴는 5가지 향신료로 쪄낸 해삼을 삼겹살과 함께 특유의 소스로 볶아내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테미너 음식 해삼 주스.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보양식 전가복. 각종 채소와 과일, 편육과 해물을 화려하게 플레이팅한 상품 냉채까지. 중국에서도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요리라는데요. 화려한 색감과 모양, 이거 정말 식욕 제대로 돋우네요. 4천식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약간 변화시켜갖고 조미료를 좀 안 넣는 편입니다. 음식 중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뭘 추구하신 거예요? 약간 매콤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한 겁니다. 손님들 반응 역시 좋습니다. 흔한 중국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요리들 코스로 제대로 즐기다 보면 불러오는 배가 서러울 정도라는데요. 음식이 자주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네. 짬뽕도 많이 생각나고 여름에 요즘에 신메뉴 냉면이거든요. 냉면. 중국식 냉면인데 맛이 좋아요. 시원하고. 계절별로 항상 신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속꼬리찜과
냉면을 준비했고요.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에서 못 먹어봤던 중국 요리를 더 색다르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덩달아 우리들 입맛 당기는 계절, 청주에서 찾은 두 번째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칭 맛에 미친 셰프 반갑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서울의 큰 호텔에서 젊어서 인생 한 25년 정도 인생의 전반부를 보낸 거를 인생 후반부는 서울을 벗어난 좀 외곽 도시에서 제 맛있고 행복하고 특별한 요리를 고객들한테 선사하고자 이렇게 청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 지역 SNS 커뮤니티에 등장해 일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된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독특한 메뉴로 젊은 손님들이 줄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에피타이저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이 집의 요리를 구경해 볼까요? 여기 이제 포테이토 치즈 무스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생와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거 에피타이저 맞나요? 입으로 만족하기 전 눈부터 호강시켜주는 화려한 요리.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오늘은 왠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와인 한 잔 곁들여 먹기에 최고인데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위에 거? 감자 포테이토 치즈 무스. 포테이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미사일 관련 MBC 뉴스 특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쯤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를 시험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함께 벌였습니다.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로 판단된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쏜 지 17일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11번째 도발이자 미사일 발사만으론 10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3일 기습 단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동해상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미사일이 발사된 평양 순안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사거리 250km를 잡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최근 평양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면밀히 감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청와대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 전인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는 도발 직후에 일어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로 전환한다고 알려왔는데요. 북한의 도발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청와대도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앞서 어제도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정례 회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150억 원 이상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한 직후여서 오늘 청와대가 NSC 전체 회의 직후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보통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가 열린 뒤에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로 전환되는데 오늘처럼 대통령이 곧바로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청와대도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일본 동북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일본 상공을 지나갔던 미사일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800km를 더 날아갔습니다. 도쿄를 연결하죠. 강명일 특파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7분쯤 북한 평양 부근에서 미사일이 발사됐고 일본 동북 지방을 향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7시 4분에 일본 영공으로 진입한 미사일은 7시 6분쯤 홋카이도를 통과해 7시 16분쯤 홋카이도 동쪽 2000km 지점에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은 3700km를 날아갔고 최고 고도는 750km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사됐던 미사일 궤적보다 약 1000km 정도 비행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도 높고 비행거리도 늘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장관은 IC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7시 정각에 미사일 경보 시스템 J-얼럿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홋카이도, 미야기, 후쿠시마 등 12개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NHK와 후지TV 등은 모든 정규 방송을 끊고 현재 관련 정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뒤 일본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개최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직까지 낙하물에 의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복된 도를 넘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국민의 강한 분노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미국은 현재 저녁 시간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죠. 현원석 특파원, 그곳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논의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일본 북쪽으로 비행해서 태평양상에 떨어져 괌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해왔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해왔던 만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북동부를 지나 태평양상에 떨어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탄도미사일이 김정은이 지난 8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대로 미국 영토를 겨냥한 것인지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곧 백악관을 비롯해 국무부와 국방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과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도발 이후에 17일 만이고 핵실험이 일어난 뒤에는 1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해서 정치권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규탄했고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전해주시죠. 정치권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을 즉각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안주 수석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도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와 전술핵 배치 반대 등을 밝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검토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하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무능이 아닌 안보 포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도 더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선 안 된다며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책 등 즉시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경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반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도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안팎으로 잘못된 신호를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국방위 등 안보 상임위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북한 추가 도발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7분에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공식 확인된 거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에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겠냐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부터 호강시켜주는 화려한 요리.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오늘은 왠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와인 한 잔 곁들여 먹기에 최고인데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위에 거? 감자 포테이토 치즈 무스. 포테이토 치즈. 포테이토 치즈 무스. 맛있다. 서울 유명 호텔 주방장 하신 분이 청주에 차린다고 하니까 되게 좀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바로 와서 먹어봤죠. 어떻던가요? 기존에 청주에서 먹어보던 레스토랑에서 먹어볼 수 없는 다양한 그 이탈리안이라든가 다른 요리들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5성급 호텔 수석 주방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연고도 없는 청주에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다는 인생담,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와 어울리는 이색 메뉴들. 이런 맛과 멋이 손님들 취향에 적중한 건데요. 특히 이 집 주인장, 자신의 요리를 이탈리엔탈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네요. 이탈리안을 모티브로 한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적절히 가미한 새로운 신세계의 저만의 찰리 셰프만의 이탈리엔탈식이 된 요리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우리 입맛에 맞게 개량한 이태리 요리라는 거죠. 이탈리엔탈 요리,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한식당에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데서는 처음 먹어봐요. 맛이 달라요? 네, 맛있어요. 자, 지중해식 해산물 주세요. 벨기에식 뉴질랜드 그린 홍합찜, 발사믹 로즈마리 향의 깐풍기, 홈메이드 그라브락스 연어 등 레시피도 이름도 주인장 마음대로. 메뉴만 봐서는 맛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들어가는 재료나 요리를 하는 정성으로 보면 과연 어떤 음식일지 기대됩니다. 갑오징어와 홍합, 꽃게, 조개 등 제철에 나는 신선한 해산물에 송로버섯 오일, 올리브 오일, 찰리스 오일을 넣고 루꼴라 향을 더해 독보적인 소스 맛을 자랑한다는 지중해식 해산물 요리,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초록빛 지중해 바다를 머금은 풍성한 해산물의 향연, 화려한 모습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조금은 색다른 요리를 마주한 손님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일단 기념사진부터 한 장씩 남기고 마침내 젓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멈출 줄 모르는 식사. 맛있는 음식 앞에 행복해지는 분위기란 바로 이런 거겠죠?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요리와 스포츠 댄스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요 컨셉에 나중에 향후 외곽해갖고 누구나 맛있게 즐겁게 같이 함께 어우러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게 향후 한 5년 뒤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는 불러도 입은 계속 궁금한 식욕의 계절. 밥이 보약,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했습니다. 푸짐한 양과 화려한 맛으로 승부하는 정통 중화 요리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이탈리안 요리.
색다른 음식도 먹고 분위기도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한 가을맞이 추천합니다. 맛있는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잠시 중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특보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 다 하셨나요? 이탈리안 중화요리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고민할 필요 없이 두 가지 다 맛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점심에는 중화요리를 즐기고 또 저녁에는 분위기 있는 이탈리안 음식을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한번 취해볼까요? 금요일에 우아한 만남, 문화인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 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영화제죠.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의 5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펼쳐지게 될 이번 동물영화제는 With Animal, 인간과 동물 언제나 함께를 주제로 19개국 34편의 동물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으로는 영화 레드독이 선정됐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자연 속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된 도시 소년과 또 전설이 된 개 레드독의 만남과 모험을 다룬 크리브 스탠더스 감독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또 이번 영화제에선 봉준호 감독의 작품 옥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우연히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 되게 큰 동물이 있는 걸 보고 봤어요. 착각이죠. 착각인데 그 동물이 되게 좀 수줍게 생기고 내성적인 느낌. 환각인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출발이었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안 보이잖아. 제 영화에서 처음으로 또 어린아이가 주인공이고 그 어린아이의 관점이 있다는 거. 그게 제 앞에 영화들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서로서로 감정이 통하고 둘만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약간 비밀 친구 같은 가족입니다. 영화 옥자의 특별 상영은 내일 메가박스 순천 7관에서 이뤄지고요. 토요일에는 주연 배우인 안서현, 또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등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내 순천만 국가정원 주무대에서의 야외 상영을 중심으로 CGV 순천과 메가박스 순천에서도 매일 각 4편씩 무료 상영이 진행됩니다. 그 밖에 동물사랑 100일장 대회, 시민참여운동회, 반려산업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영화제의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창단 이래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7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5년간 지역의 클래식 인재를 선발하고 함께 꿈을 키워온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이번 무대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광주, 경북, 안양 및 우리 지역 클래식 꿈나무 6인과의 협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최초의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으로서 10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음악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온 꿈의 인큐베이터 순천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이번 청소년 협주곡의 밤을 통해 미래 음악가들의 가능성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회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31일간의 문화예술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12년의 맥을 이어온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올해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5개 전시홀과 한국관 내 엑스포아트 갤러리에서 통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세계 전시 박람회를 콘셉트로 하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전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평면, 입체, 사진, 서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별로 작가를 공모했고요. 평론가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3차 선정 작업을 통해
공모 참여 작가 1,080명 중 19개국 400여 명의 국내외 최정상급 작가들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 다양한 주제를 세분화하고 융합해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담아내는 통. 제7회 여수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의 가을 감성을 깨워보세요. 참 다양한 종류의 다채로운 공연들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부모님과 함께하면 더 좋을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9월 26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순천문화예술회관의 기획 공연인 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이 공연됩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하늘, 순수 토종 뮤지컬인 악극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전원주 씨, 또 심원홍 씨 등 우리 친숙한 배우들이 무대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네 향수가 있는 공연인 만큼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건,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이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정 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배양미 변호사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차장 사고 하면요. 저도 참 속상한 경험이 많습니다. 주차해놓고 갔는데 다른 차들이 그냥 긁고 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대형마트에서 장 많이 보시는데요. 네. 주차를 해놓고 장을 보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다. 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차를 찾아서 차주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누군가가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목격자인 증인에게 부탁을 해서 일단 연락처도 받아두시고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요즘에 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CCTV를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확인한다거나 복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사진을 찍어두는 건데요. 아, 사진을요? 네, 현장 사진을 잘 찍어두셔야 조금 더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주차된 차가 주차 공간에 잘 주차가 돼 있는지, 그러면 내 과실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찍어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네. 훼손된 부위랑 뭐 차량 번호판 같은 것도 같이 찍으셔야 되고요. 가끔 그 도망간 차량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타이어 자국도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곳과 나가는 곳들도 구조를 다 찍어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속상했던 일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좀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네. 다만 주차장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서 주차장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마트의 경우에는 사실 입구에 차단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쇼핑을 위해서 제공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주차장 관리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반면에 유료 주차장인데 주차비가 좀 비싸고 또 열세를 맡겨서 관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 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라면 주차장에게 일부 관리 책임을 물어서 네. 손해 일부 정도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차장도 잘 선택해서 네. 잘 이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누가 그랬는지만 안다면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 누군가가 만약에 일부러 내 차를 손상했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 형사 조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4월 정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누가 송곳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타이어를 다 펑크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이중주차가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프채로 그 차를 부수는 사고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사건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고요. 형사적으로도 뭐 재물손괴죄 또는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좀 말씀드리면은요. 실수로 누가 내 차를 박은 경우에도 당연히 배상은 받을 수 있고요. 차량 수리비랑 렌트비 모두 다 받을 수 있고 보험 청구를 하신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로 사고를 내면 보험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실수로 사고를 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간 건 일종의 또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껏 이렇게 CCTV까지 확인해서 책임을 물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뭐 보험 처리하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른바 차 문을 열면서 이렇게 옆에 차를 찍는 문콕. 거를 문콕 사고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문콕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은 접촉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거를 뭐 대물 뺑소니, 뭐 주차장 뺑소니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전에는 그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내놓고도 일단 도망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문콕 사고 같은 경우에 뭐 전국적으로 신고되는 사고 건수가 하루에 평균 630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빈번하네요. 네,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대물 뺑소니를 하고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벌금을 물리고 있고 6월 이후에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대물 뺑소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그 주차장이 도로인 주차장이냐 아니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배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도로인 주차장이냐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냐 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나요? 네, 일단은 도로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내가 주차한 주차장이 주변에 이렇게 담 같은 게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 차단기 같은 게 있고 네. 또 이렇게 누구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뭐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이런 표시가 돼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길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이들 차단기 두고 네. 또 외부 차량이 말없이 주차하면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많이 가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물 뺑소니 사고에도 처벌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법 개정이 좀 반쪽짜리가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로가 아닌 곳, 도로인 곳 이렇게 해서 운전해서 또 문콕이나 뭐 이런 주차 문제 네. 말고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도로인 주차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네. 사실은 일반 도로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이라든가 책임이 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에도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데요. 네. 보통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뭐 중앙선 침범, 뭐 교통사고라고 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거나 조금 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파트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정식 중앙선이 아니라 민간인인 아파트 관리소에서 설치한 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런 중앙선 위반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네. 잘못은 많이 한쪽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요. 네. 사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도 무면허 운전은 하면 하시면 안 되죠.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도로인 주차장,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무면허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선 괜찮다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그렇죠. 아마 음주운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요즘은 뭐 삼진아웃제 뭐 이런 말도 있으면서 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같은 경우에는 네. 도로인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에서 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네.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요. 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었다가 주차를 잘못했다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판례가 실제로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뭐 주차장에서 이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려서 뭐 운전했다가 뭔가 적발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안에도 또 다 세분화돼서 다르네요. 네네. 어쨌든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대리운전이 음주운전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참 많은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인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단 1m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서 한 1m 정도 음주운전 했다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죄 형사처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문콕사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문콕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차장 폭이 너무 좁다는 게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기존에 있는 폭은 법적으로 한 2.3m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중형차, 대형차가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폭이 아주 많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점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지을 때 한 폭 2.5m 정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신축 주차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예, 문콕 사고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평균 보험료가 한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너무 쉽게 재밌게 오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모두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오늘 알찬 정보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에서는 광양시립예술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원 모집은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은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분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광양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또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요. 현재 주소가 광양시로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늘까지고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시 공고란에서 서식을 출력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와 문의는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서 진행 중인데요.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마이크. 여수시에서는 제2회 채워지는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감창현 한밭대 겸임교수가 인생 뭐 있습니까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이나 가맹점에서는요, 9월 18일까지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